수요일 오전 11시. 나는 커피를 홀짝이며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재택 근무의 장점은 이런 것이다. 업무 중간중간 개인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할 일은 간단했다. 대출 심사를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것.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했다. 익숙한 절차였다. 본인 인증, 서류 선택, 발급 신청.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일. PDF 파일이 다운로드되고 나는 별 생각 없이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멈췄다. 화면 속 서류를 응시한 채 나는 마우스를 쥔 손을 움직일 수 없었다. 커피 잔을 든 왼손도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등본에 세대주 및 세대원 란. 내 이름 아래 또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배우자 김재윤 1978년생. 처음엔 오류인 줄 알았다. 시스템 버그나 서류 착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결혼한 적이 없었으니까. 41살의 나이. 연애도 몇 번 해봤고 결혼을 고민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혼인신고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미혼이었다. 아니, 미혼이어야 했다. 손이 떨렸다. 나는 등본을 다시 위에서부터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발급 기준일 2024년 12월 25일. 세대주 이서연 본인. 세대원. 마이너스 배우자 김재윤 1978년 4월 12일생. 마이너스 관계 배우자. 마이너스 혼인신고일 2004년 9월 3일. 2004년. 20살이 넘은 시간이 내 앞에 숫자로 박혀 있었다. 노트북을 덮었다가 다시 열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런 미련한 기대를 하면서. 하지만 화면은 변함이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정부24 앱으로 다시 한번 등본을 발급받았다. 결과는 똑같았다. 김재윤. 나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낯설었다.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동창도 아니고 직장 동료도 아니고 친구의 친구도 아니었다. 적어도 내 기억 속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나는 급히 검색창에 김재윤을 쳐봤다. 당연히 수천 개의 결과가 떴다. 흔한 이름이었다.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더 필요했다. 혼인신고일. 2004년 9월 3일. 그날을 떠올려 보려 애썼다. 20년 전의 9월. 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 갓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신입사원으로 적응하느라 바쁘고 정신없던 시기. 서울에서 처음으로 혼자 자취를 시작했던 때. 그리고 그 무렵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가? 기억을 더듬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20년 전의 일상은 대부분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 자주 가던 카페, 주말에 뭘 했는지. 대부분 잊혀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그해 9월에 결혼하지 않았다. 아니, 결혼을 고민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연애도 하지 않고 있었다. 회사 일에 치이고 혼자 사는 게 서툴러서 매일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다시 등본을 들여다봤다. 세대 구성일자를 확인했다. 2004년 8월 15일. 혼인신고보다 보름가량 앞선 날짜였다. 그 날짜는 기억났다. 내가 원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이었다. 그렇다면 김재윤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간 직후 곧바로 배우자로 등록된 셈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일처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이 아니라 분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도용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어떻게? 혼인신고는 양쪽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법적 절차다. 서류도 있고 도장도 찍어야 하고 본인 확인도 거쳐야 한다. 대리 신고라 해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나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 도장을 찍은 적도 없다. 그렇다면 위조? 하지만 그건 중범죄다. 누가 왜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나는 휴대폰을 들고 구청 민원실 전화번호를 찾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다. 네, 금천구청 민원과입니다.
저 혼인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 등본에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이 있는데 저는 혼인신고를 한 기억이 없어서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정보를 불렀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네, 확인됩니다. 2004년 9월 3일자로 혼인신고되어 있네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신고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본인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신고 서류 원본이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세요. 나는 그날 오후 회사에 반차를 내고 구청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2004년 9월 3일. 금요일이었을 것이다. 그날 나는 회사에 있었을까 아니면 휴가였을까?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구청 민원실은 한산했다. 나이 지긋한 여직원이 창구에서 나를 맞았다. 혼인신고 서류 열람 신청하셨죠? 네. 신분증이랑 수수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노란 봉투에 든 오래된 종이 한 장. 직원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종이를 바라봤다. 혼인신고서. 신고인갑 이서연. 신고인을 김재윤. 신고일 2004년 9월 3일. 그리고 하단에는 두 개의 도장 자국. 하나는 선명한 붉은색이었고 또 하나는 흐릿한 검은색이었다. 선명한 도장 옆에는 내 이름. 이서연. 나는 그 도장을 빤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도장을 알고 있었다. 대학 졸업 선물로 받았던 도장이었다. 아버지가 직접 도장 가게에 가서 주문해준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도장. 나는 그 도장을 아꼈다. 통장을 만들 때도 계약서를 쓸 때도 사용했다. 그리고 2004년 어느 날 그 도장을 잃어버렸다. 사무실에 두고 온 줄 알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 가방을 뒤지고 책상 서랍을 뒤졌지만 결국 못 찾았다. 그래서 새 도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도장이 지금 내 눈앞에 혼인신고서에 찍혀 있었다. 이거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본인이 직접 신고했다는 증거가 뭔가요? 직원은 서류를 뒤집어 뒷면을 보여줬다. 여기 지장날인 확인란 보이시죠? 왼손 검지 지문입니다. 선명한 지문이 찍혀 있었다. 나는 내 왼손 검지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서류의 지문과 비교했다. 똑같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2004년 당시 신고 접수한 담당자 기록도 있습니다. 본인 직접 방문 확인이라고 적혀 있네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도장도 내 것, 지문도 내 것, 기록도 본인 확인. 하지만 나는 그날 여기 오지 않았다. 아니, 온 기억이 없다. 그런데 직원이 서류철을 넘기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배우자분 김재윤 씨 말이에요. 네. 이미 사망 처리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다른 서류를 한 장 더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사망신고서. 신고일 2015년 6월 18일. 사망자 김재윤. 사망 원인 사고사. 나는 그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나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다. 사망신고서를 든 손이 떨렸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고사요? 내가 물었다. 네. 2015년 6월 18일자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였는데요? 직원은 잠시 화면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상세 내역은 여기 없고요. 사망진단서 원본은 별도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유족 아니면 법적 이해관계자만 열람 가능한데. 저 배우자잖아요. 법적으로.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긴 한데 신청서 작성하시고 처리 기간이 며칠 걸립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정리가 안 됐다. 내가 모르는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은 9년 전에 죽었다. 아니,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혹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주민등록번호 조회 같은 거요.
직원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주민등록번호는 78만 412-1이고요. 최종 등록 주소지가. 그가 말을 멈췄다. 왜요? 주소가 신청자분 현 주소지랑 동일하네요.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빌라호. 지금 신청자분 사시는 곳이잖아요. 지금 제가 사는 집이요? 네. 2004년 8월 15일부터 사망 시점까지 쭉 같은 주소예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20년 전 처음 자취를 시작했던 그 원룸. 좁고 낡았지만 내 인생 첫 독립 공간이었던 그곳. 나는 거기서 3년을 살았다. 그리고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데 그 집에 내가 모르는 남자가 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는 말인가? 불가능해요. 저 혼자 살았는걸요. 기록상으로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전입신고 내역이 빼곡했다. 2004년 8월 15일 이서연 전입. 2004년 9월 3일 김재윤 전입 배우자. 2007년 3월 2일 이서연 전출. 2007년 3월 2일 김재윤 주소 변경 이서연 신주소지로 이동. 잠깐만요. 나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이 사람이 저 따라서 이사했다는 거예요? 네. 신청자분이 이사 가실 때마다 같은 날짜에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되어 있네요. 직원이 스크롤을 내렸다. 내 이사 기록이 줄줄이 나왔고 그 옆에는 김재윤의 같은 날짜 전입 기록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2007년, 2010년, 2013년. 마지막 기록은 2015년 6월 18일. 사망 신고일. 나는 구청을 나와 거리를 걸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누군가 내 삶에 기생하고 있었다. 서류상으로만.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말을 나눈 적도 존재조차 몰랐다.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상사였다. 이 대리, 오늘 미팅 자료 준비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반찬했는데 내일 아침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라. 알았어요. 내일 아침 꼭 부탁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일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카페로 들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다. 노트북을 펼쳤다. 검색창에 김재윤 사망사고 2015를 쳤다.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김재윤만 검색하면 너무 많은 동명이인이 나왔다. 생년월일을 추가해도 마찬가지였다. 특정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직접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 대표에게 메일을 보냈다. 금주 중 이틀 연차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대표는 흔쾌히 승인했다. 나는 회사에서 모범사원이었다. 지각도 없고 병가도 거의 쓴 적 없는 사람. 이틀 정도 휴가는 문제 없었다. 나는 다시 구청을 찾았다. 이번엔 더 많은 서류를 신청했다. 김재윤 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4본.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3일에서 일주일이요. 더 빨리 안 되나요? 정말 급한 일인데.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상급자를 불렀다. 과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왔다. 무슨 일이세요?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내가 모르는 혼인신고 같은 주소지 사망 기록. 과장은 진지한 표우로 들었다. 신원 도용 가능성이 있겠네요. 신고하셨어요? 아직이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싶어서요. 경찰 신고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증거 확보도 해야 하고. 그 전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과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특별히 급행 처리 넣어드릴게요. 내일 오후까지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2004년에 살았던 그 원룸을 찾아갔다. 금천구 시흥대로 뒷골목. 오래된 빌라였다. 20년이 지났지만 건물은 그대로였다. 더 낡고 더 초라해졌을 뿐.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203호.
내가 살았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한 번 더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나는 계단을 내려와 1층 관리실을 찾았다. 문이 잠겨 있었다. 벽에 붙은 안내문을 보니 관리인은 주 2회만 나온다고 적혀 있었다. 뭘 찾으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장바구니를 든 할머니가 서 있었다. 아, 예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인데요. 2층 203호요. 할머니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거기 지금 비어 있어요. 몇 년째? 혹시 2004년쯤에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 기억하세요? 2004년이면 20년도 더 됐네. 내가 어떻게 기억해? 젊은 여자 혼자 살았는데. 아, 그래. 생각나네. 회사 다니는 아가씨. 그런데 왜? 제가 그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다. 어머, 그래? 세월 참 많이 변했네. 그때 그 집에 혹시 남자도 같이 살지 않았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혼자 살았지. 확실해. 내가 바로 아래층이었거든. 나는 할머니에게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는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사라졌다. 혼자 남은 나는 빌라 앞 골목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봤다. 2층 창문은 커튼이 쳐져 있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김재윤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그는 정말 존재했던 사람인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만들어진 유령인가? 그리고 왜 하필 나를 선택했는가? 휴대폰이 울렸다. 구청 과장이었다. 이서연 씨? 서류 급행 처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뭔데요? 김재윤 씨 사망 관련해서요. 사망 진단서를 발행한 병원에 확인했더니 과장이 말을 멈췄다. 말씀하세요. 사인이 교통사고로 되어 있는데 시신 인수자가 이서연 씨예요. 나는 숨이 멎었다. 제가요? 네. 유족 서명란에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요? 사망보험금 수령인도 이서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2015년 6월 18일. 그날 나는 뭘 하고 있었나? 회사에 있었나? 집에 있었나? 혹시 병원에 간 적이 있었나? 휴대폰으로 그의 6월 사진첩을 뒤졌다. 회식 사진, 주말 카페 사진, 친구와 찍은 셀카. 평범한 일상이었다. 병원에 간 기록은 없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의 시신을 인수한 기억도 없었다. 그런데 서류에는 내가 그랬다고 적혀 있다. 보험금. 나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에 접속했다. 본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했다. 보험계약 내역 조회. 화면이 로딩되고 리스트가 떴다. 실손보험, 암보험, 운전자보험. 내가 가입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맨 아래 하나 더. 생명보험 2013년 가입, 2015년 해지. 계약자 김재윤. 피보험자 김재윤. 수익자 이서연. 보험금 3억 원.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3억. 누군가 내 이름으로 3억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보험회사로 전화했다. 2015년에 지급된 사망보험금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내 정보를 확인했다. 이서연 고객님 맞으시죠? 2015년 6월 28일에 보험금 지급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그게 제 계좌로 들어온 건가요? 잠시만요.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요. 대리 수령으로 처리되었네요. 대리 수령이요? 네. 수익자분께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다른 분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누구 계좌요? 성함이 박민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민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20년 전 내 첫 직장 동료. 집요하게 나를 쫓아다니던 남자. 박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고객님? 거기 계세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고객님, 추가로 도와드릴 게 있으신가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어 전화를 끊었다. 박민수. 20년 만에 듣는 이름. 지우고 싶었던 이름. 기억 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 그 남자가 3억을 가져갔다. 2004년 여름. 나는 광고 대행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다. 크리에이티브 팀의 막내로 매일 야근하며 선배들의 커피를 타다 날랐다. 박민수는 같은 팀 대리였다. 입사 3년 차. 일은 그럭저럭 했지만 성격이 독특했다. 지나치게 친밀하게 구는 스타일이었다. 처음엔 친절한 선배인 줄 알았다. 서연 씨, 점심 먹었어요? 서연 씨,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어요? 서연 씨, 주말에 뭐 해요? 매일 묻고 매일 말을 걸었다. 사무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심지어 화장실 앞에서도 마주쳤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했다. 퇴근 후 지하철역에서 그를 봤다. 내가 사는 방향과 정반대 노선인데도. 서연 씨, 여기 웬일이에요? 대리님이야말로요. 여기 노선 아니잖아요. 아, 오늘 이쪽에 볼 일이 있어서요. 같이 가요. 그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섰다. 지하철이 혼잡해서 피할 수가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지하철역에서 마주쳤다. 대리님, 요즘 이쪽에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요즘 좀 그래요. 그의 웃음이 불편했다. 주말에 카페에 갔는데 그가 있었다. 서연 씨, 여기 자주 와요? 네, 집 근처라서요. 저도 여기 좋아해요. 커피 한 잔 살게요. 거절했지만 그는 이미 주문을 했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그가 있었다. 어머, 진짜 우연이네. 더 이상 우연일 수 없었다. 어느 날 야근을 하고 밤 11시에 퇴근했다. 인적이 드문 골목을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박민수였다. 깜짝이야. 대리님도 야근했어요? 네. 서연 씨 집 가는 길에 바래다 줄게요. 괜찮아요. 금방이에요. 아니, 밤 늦었는데 여자 혼자 위험해요. 그는 내 옆에 붙어 걷기 시작했다. 나는 빨리 걸었지만 그는 보폭을 맞췄다. 여기 사세요? 그가 내 원룸 앞에서 물었다. 네, 들어가 볼게요. 혼자 살아요? 네. 무섭지 않아요? 괜찮아요. 나는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는 계단 아래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잘 들어가요. 내일 봐요. 그날 밤 나는 문단속을 3번 확인했다. 스토킹은 점점 심해졌다. 아침에 출근하면 내 책상 위에 커피가 놓여 있었다. 박민수가 사온 것이었다. 마음 표시예요. 대리님, 저 이런 거 부담스러워요. 왜요? 친한 후배한테 커피 사주는 것도 안 돼요? 그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점심시간마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다른 자리가 비어 있어도 항상 내 옆이었다. 서연 씨는 남자친구 있어요? 왜요? 궁금해서요. 없어요. 그럼 저랑 사귀어요.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그는 진지한 얼굴이었다. 대리님,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왜요? 저 괜찮은 사람인데. 죄송해요. 그날 이후 그의 태도가 변했다. 차갑게 변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더 집요해졌다. 서연 씨, 왜 저를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연애할 마음이 없어서요. 다른 남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저랑 한 번만 만나봐요. 딱 한 번만. 죄송해요, 대리님. 그는 내 팔을 잡았다. 사람들이 보는 복도 한가운데서. 한 번만요. 제발. 손 놓으세요. 나는 팔을 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박민수는 창피한 듯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후회할 거예요.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후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 컴퓨터에 저장해둔 파일이 사라졌다.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였다. 백업이 없어서 밤새 다시 만들어야 했다. 서연 씨 파일 관리 좀 잘하세요. 팀장이 핀잔을 줬다. 박민수는 옆에서 동정하는 척 바라봤다. 사물함에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분명 내가 설정한 번호가 아니었다.
관리실에 연락해 다시 열었다. 요즘 정신 없으신가 봐요. 박민수가 지나가며 말했다. 집 우편함에 낯선 편지가 들어 있었다. 발신이 넘는 편지. 안에는 내 사진이 들어 있었다. 출근하는 모습,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모습, 집 앞 골목을 걷는 모습. 누군가 나를 찍고 있었다. 나는 경찰서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저 의심일 뿐이었다. 2004년 8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팀장에게 말했다. 박민수 대리가 저를 스토킹하는 것 같아요.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민수가 서연 씨 좋아하는 건 다들 알지만 스토킹까지는. 분명히 제 뒤를 밟고 있어요. 집 앞에도 나타나고. 직장 동료니까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우연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증거가 없었다. 서연 씨, 민수가 좀 적극적이긴 하지만 나쁜 애는 아니에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해? 나는 그날 사표를 썼다. 퇴사하기 일주일 전 박민수가 나를 불렀다. 서연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해요. 할 말 없어요. 5분만요. 제발. 그는 간절한 표정이었다. 나는 마지못해 따라갔다. 사무실 옥상이었다. 회사 그만둔다면서요? 네. 저 때문이죠? 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오버했나 봐요. 대리님, 저는 정말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알아요. 근데 서연 씨가 너무 좋았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이거 받아요. 작은 도장이었다. 내 이름이 새겨진 도장. 이게 뭐예요? 서연 씨 도장이잖아요. 어제 책상 밑에 떨어져 있길래 주워뒀어요. 나는 도장을 집어들었다. 분명 내 것이었다.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몰랐다. 고마워요. 서연 씨. 그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차피 넌 혼자 살 거잖아. 그러니 서류상 아내라도 되라. 뭐라고요? 농담이에요. 그는 웃었다. 하지만 눈은 차가웠다. 그게 박민수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그 다음 날 퇴사했다. 짐을 싸고 회사를 떠났다. 박민수는 그날 출근하지 않았다. 이사는 한 달 후에 했다. 그 원룸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박민수가 주소를 알고 있었으니까. 새 집으로 이사하고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박민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그 일은 잊혔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한 그 말. 어차피 넌 혼자 살 거잖아. 그러니 서류상 아내라도 되라. 농담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나를 서류상 아내로 만들었다. 내 도장으로 혼인신고를 했다. 김재윤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김재윤을 죽였다. 아니, 죽은 것처럼 만들었다. 3억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나는 다시 보험회사에 전화했다. 박민수라는 사람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제가 연락하고 싶다고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박민수 씨 연락처로 전화했는데 번호가 해지되었다고 나옵니다. 주소는요?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 보냈는데 반송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민수는 사라졌다. 3억을 받고 증발한 것이다. 나는 경찰서로 향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었다. 민원실에서 상황을 설명했다. 담당 형사가 나왔다. 신원 도용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신고하시는 거죠? 네. 증거 자료 있으세요? 나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혼인신고서, 사망신고서, 보험증서 4본. 형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이거 복잡하네요. 수사 가능한가요?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근데 2015년 사건이면 공소시효가 아직 안 끝났을 거예요. 그건 확인해 봐야 하고요. 박민수 씨 소재부터 찾아야겠네요. 형사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박민수, 1977년생 맞죠? 네. 주민등록 조회해 보니 현재 등록된 주소가 없네요. 없다고요? 말소 상태예요. 2016년부터. 박민수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사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멍하니 걸었다. 박민수가 사라졌다. 김재윤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죽은 남자의 아내였다. 3억은 어디로 갔을까? 박민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김재윤은 정말 죽은 걸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켰다. 그리고 멈췄다. 탁자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나는 오늘 집을 나설 때 탁자 위가 비어 있었다는 걸 확실히 기억했다. 누군가 내가 없는 사이 집에 들어왔다. 손을 떨며 편지를 집어들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뜯어서 펼쳤다. 흰 종이에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보험금은 당신 거예요. 찾아가세요. 편지를 든 손이 떨렸다. 보험금은 당신 거예요. 찾아가세요. 누가 이걸 남긴 걸까? 박민수? 아니면 다른 누군가? 더 무서운 건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급히 집안을 살폈다. 현관문 잠금 장치는 멀쩡했다. 창문도 닫혀 있었다. 침입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편지는 분명 여기 있었다. 휴대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할까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오늘 신고를 했다. 또 전화하면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다.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보험금은 당신 거예요. 3억.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음 날 아침 나는 보험회사 본사를 찾아갔다. 강남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 로비에서 방문 신청을 하고 15층으로 올라갔다. 사망보험금 청구팀. 중년의 여자 팀장이 나를 맞았다. 이서연 고객님이시죠? 전화로 미리 말씀하신 분. 네. 2015년 김재윤 명의 보험금 건으로 왔습니다. 앉으세요. 자료 준비해 왔습니다. 팀장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 펼쳤다. 김재윤 씨 생명보험. 2013년 5월 가입, 보험금 3억, 수익자는 배우자 이서연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익자라고요? 네. 혼인관계 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보여줬다. 2004년 혼인신고 증명서 사본이었다. 2015년 6월 18일 교통사고로 사망. 유족인 배우자가 보험금 청구하셨고 6월 28일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계좌로 들어온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리 수령 처리되었습니다. 대리 수령이요? 네. 수익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한 절차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지정한 대리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럼 제가 위임장을 썼다는 거예요? 팀장은 파일을 뒤적이더니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위임장. 위임자 이서연. 주민등록번호 81만 523-2. 수임자 박민수. 주민등록번호 77만 815-1. 본인은 상기 보험금 수령 권한을 박민수에게 위임합니다. 하단에는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서명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내 필체와 비슷했다. 아니, 거의 똑같았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닌데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팀장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2015년 6월 22일 발급된 내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발급받은 적 없어요. 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신원 도용 가능성이 있겠네요. 경찰 신고하셨어요? 어제 했습니다. 그럼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당시 제출된 서류가 모두 적법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거거든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박민수가 받은 돈은 어느 계좌로 들어갔나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계좌가 지금도 살아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요. 그녀는 내선 전화를 걸었다.
재무팀에 확인하는 모양이었다. 계좌번호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2015년 6월 28일 지급건. 수취인 박민수. 잠시 기다림 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가 말했다. 계좌가 해지되었다고 합니다. 언제요? 2015년 7월 2일. 보험금이 입금된 지 나흘 후네요. 박민수는 돈을 받자마자 계좌를 정리한 것이었다. 그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이체됐는지 추적할 수 있나요? 그건 저희가 아니라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나는 보험회사를 나와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신한은행 강남지점. 박민수가 개설한 계좌가 있던 곳이었다. 계좌 거래 내역 조회하고 싶은데요. 창구 직원이 물었다. 본인 계좌인가요? 아니요, 다른 사람 계좌인데 사기를 당해서요. 경찰 신고도 했습니다. 본인 계좌가 아니면 조회가 안 됩니다. 경찰 수사관이 공문을 가지고 오셔야 해요. 막막했다. 그럼 이 계좌가 언제 해지됐는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말했다. 2015년 7월 2일 해지되었습니다. 해지할 때 잔액은 얼마였나요?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액 인출됐는지만 알려주세요. 제발요. 직원은 난처한 표이었다. 잠시만요. 그녀는 팀장을 불렀다. 나는 다시 상황을 설명했다. 팀장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해지 전날 전액 타행 이체되었습니다. 어느 은행으로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은행을 나와 나는 한강공원에 앉았다. 답답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다. 3억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박민수가 가져간 건 분명했다. 하지만 그 후 행적이 묘연했다. 2016년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건 해외로 도피했거나 사망했다는 의미일 수 있었다. 아니면 아예 신분을 바꿨거나.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다. 이서연 씨? 어제 신고하신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민수 씨 주민등록 추적해봤는데요. 2016년 1월 1일자로 국외 이주 신고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로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현재 거기 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영사관에 협조 요청해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 네. 김재윤 씨 사망 관련해서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뭔데요?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 문의했더니 기록이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요? 김재윤 씨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신원 확인이 애매했다고 하네요. 무슨 뜻이에요? 사고 당시 신분증이 없었대요. 그래서 지문으로 신원 확인했는데 형사가 말을 멈췄다. 말씀하세요. 지문 조회 결과 김재윤으로 나왔지만 얼굴을 확인한 사람이 없었대요. 시신 인수자인 이서연 씨도 화장을 즉시 진행한다고 해서 영안실에 안 모셨고 나는 숨이 막혔다. 제가 시신을 인수했다고요? 네. 2015년 6월 19일 이서연 씨가 병원에 와서 사망진단서 발급받고 화장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저 그날 병원에 간 적 없어요. 그럼 누군가 이서연 씨 행세를 한 거네요. 여자가요? 네. 병원 기록상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 나인 척했다. 내 이름으로 시신을 인수하고 화장에 동의했다. 그럼 김재윤이 정말 죽은 건지도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애매합니다. 화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화장은 어디서 했나요? 서울 추모공원입니다. 유골은 어디 모셨는지 기록이 없네요. 나는 머리를 감쌌다. 너무 복잡했다. 형사님, 그럼 이게 보험 사기인 건 확실한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피의자 박민수가 현재 국외에 있다는 거죠. 인터폴 공조 요청하면 되긴 하는데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데요? 사기죄는 10년입니다. 2015년 사건이니까 2025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딱 시효 만료 직전이에요. 한 달도 안 남았다. 서둘러 주세요. 제발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박민수는 김재윤이라는 가짜 신분을 만들었다. 내 도장을 훔쳐 혼인신고를 했다. 보험에 가입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죽은 것처럼 꾸몄다. 여자 공범을 동원해 내 행세를 하게 했다. 보험금 3억을 받고 필리핀으로 도피했다. 완벽한 범죄였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다. 왜 지금 나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보험금은 당신 거예요. 찾아가세요. 무슨 의미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편의점에 들러 도시락을 샀다. 요즘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내 집 앞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 한 명이 보였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긴 머리, 검은색 코트. 누구세요? 여자가 나를 돌아봤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이서연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 누구신데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김재윤 알아요.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김재윤이요. 당신 남편. 당신이 누군데 그걸 알아요?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람이에요. 사진 속에는 남자가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남자. 이게 김재윤이에요? 네. 당신은 누구예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김재윤의 아내예요. 나는 여자를 집 안으로 들였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여자는 손을 떨고 있었다. 설명 좀 해주세요. 당신이 김재윤의 아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 아내요. 2003년에 결혼했어요.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혼인관계 증명서였다. 신고인갑 김재윤 1978년생. 신고인을 최수진 1980년생. 신고일 2003년 11월 15일. 나는 서류를 빤히 들여다봤다. 그럼 김재윤은 중혼한 거네요? 아니요. 최수진이라는 여자가 고개를 저었다. 재윤이는 저와 결혼한 후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저와 이혼했어요. 그녀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다. 이혼 신고서. 신고일 2004년 8월 28일. 내가 김재윤과 혼인신고를 한 날짜는 2004년 9월 3일. 일주일 차이였다. 왜요? 왜 이혼하고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최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험 때문이에요. 보험이요? 네. 재윤이가 아니, 정확히는 박민수가 계획한 거예요.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박민수를 알아요? 네. 재윤이 형이에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형? 정확히는 이복 형제예요.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 최수진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박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집착했대요. 그래서 보험 사기를 계획했어요. 동생인 재윤이를 이용해서. 어떻게요? 재윤이를 큰 보험에 가입시키고 사고사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어요. 그럼 김재윤은 정말 죽은 거예요? 최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살아있어요. 나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재윤이는 죽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어요. 최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인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 저와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왜 하필 저였는데요? 박민수가 당신을 선택했어요. 당신 도장을 훔칠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최수진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은 혼자 살았으니까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당신은 뭐예요? 공범이에요? 아니에요. 최수진이 격하게 부인했다.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보험금 받고 나서 재윤이가 말해줬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최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재윤이가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김재윤이 돌아왔다고요? 나는 최수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들어왔다고. 박민수는요? 같이 있대요. 둘이 함께.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거실을 서성였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왜 돌아온 거예요? 필리핀에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잘 살지 못했어요. 최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3억을 가지고 갔지만 박민수가 사업한답시고 다 날렸대요. 도박도 했고. 그래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리고 최수진이 망설였다. 그리고 뭔데요? 또 보험 사기를 계획하고 있어요.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무슨 말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최수진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다. 박민수. 수진아, 재윤이랑 한국 들어갔다. 새로운 계획이 있어. 협조해라. 최수진. 무슨 계획? 박민수. 이서연이 보험금 받게 해줄 거야. 그럼 우리가 그걸 나눠 가지는 거지. 최수진. 무슨 소리예요? 이미 보험금은 받았잖아요. 박민수. 아니, 진짜 보험금. 3억이 아니라 10억. 나는 숨을 삼켰다. 10억이요? 네. 박민수가 말하길 당신 명의로 또 다른 보험이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가입한 보험은 제가 알고 있어요. 당신이 모르는 보험이래요. 최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2004년에 박민수가 당신 도장으로 보험을 들었대요. 당신 명의로. 나는 얼어붙었다. 제 명의로 보험을요? 네. 생명보험이요. 피보험자도 당신, 수익자도 당신. 그게 가능해요? 당시엔 가능했대요. 본인 도장만 있으면. 지금은 안 되지만.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2004년 내가 잃어버렸던 도장. 박민수가 그걸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혼인신고만 한 게 아니었다. 보험까지 가입했다. 그럼 지금 제 명의로 보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20년째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대요. 누가 내는데요? 박민수가요. 자동이체로. 나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 사람이 왜 제 보험료를 내주는데요? 최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이 죽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다. 나는 최수진을 빤히 쳐다봤다. 그녀의 말이 실감나지 않았다. 지금 저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최수진이 급하게 말했다. 박민수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죽이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왔어요. 경고하려고. 왜요? 왜 당신이 저한테 경고해 주는 거예요? 당신도 공범 아니에요? 최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저는 공범이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무슨 피해자요? 박민수가 절 협박하고 있어요. 최수진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2003년에 재윤이를 만났어요. 평범한 연애였어요. 재윤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조용하고 순한.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박민수를 알게 됐어요. 재윤이 형이라고 소개했죠.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박민수는 처음부터 뭔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재윤이를 조종했어요. 형이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대요. 최수진의 손이 떨렸다. 2004년에 박민수가 말했어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험 사기라고 했어요. 재윤이를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보험금을 타내는 거라고. 그래서 당신은 동의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반대했어요. 하지만 박민수가. 최수진이 말을 멈췄다. 뭐라고 했는데요? 제 가족을 협박했어요. 가족을요? 네. 제 동생이 당시 사업 실패로 빚이 많았어요. 박민수가 알아냈어요. 그리고 말했죠. 내 말 안 들으면 내 동생 빚쟁이들한테 알려주겠다고. 최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동생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이혼에 동의한 거예요? 네. 재윤이와 이혼하고 당신이 재윤이 아내가 되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2015년 재윤이가 죽은 것처럼 위장하는 것도 도왔어요. 어떻게요? 최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사고 현장에 있던 시신이 재윤이가 아니었어요. 노숙자였어요. 박민수가 돈을 주고 데려온. 나는 숨이 막혔다. 노숙자를요? 네. 그 사람한테 술을 먹이고 재윤이 옷을 입히고 지갑에 재윤이 신분증을 넣었어요. 그리고 차로 쳤어요. 누가요? 박민수가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살인. 그들은 살인을 저질렀다. 그럼 경찰은요? 수사는 없었어요? 교통사고로 처리됐어요. 신원 확인도 지문으로 했는데 박민수가 미리 재윤이 지문을 등록해뒀대요. 어떻게요? 재윤이가 필리핀 가기 전에 경찰서에 가서 지문 등록을 다시 했대요. 분실 신고하고. 근데 실제로는 노숙자 지문을 등록한 거예요. 나는 머리를 감쌌다. 너무나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시신 인수는요? 제가 했다던데요. 최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했어요. 당신 행세를 하고. 어떻게 가능했어요? 신분증 확인은요? 박민수가 만든 위조 신분증이었어요. 당신 사진에 당신 이름. 제 사진을 어떻게 구했는데요? 박민수가 가지고 있었어요. 2004년에 찍은 거라던데. 회사에서 몰래 찍었나 봐요. 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20년 전부터 박민수는 나를 노리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뭘 원하는 건데요? 나는 최수진을 쳐다봤다. 당신이 저한테 경고하러 온 이유가 뭐예요? 최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박민수가 이번엔 진짜로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왜요? 이미 보험금은 받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 명의로 된 보험이 있다니까요. 10억짜리. 그래도 제가 죽으면 누가 보험금을 받는데요? 수익자가 당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죽으면 제가 못 받잖아요. 최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유족이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저는 가족이 없는데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어요. 배우자가 있잖아요. 나는 숨이 멎었다. 김재은요? 네. 서류상으로 당신은 아직 재윤이 아내예요. 사망 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나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김재윤은 죽지 않았다. 서류상으로도 살아있다. 그리고 나와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만약 내가 죽으면 배우자인 김재윤이 보험금을 받는다. 10억을. 그럼 김재윤이 직접 저를 죽이려는 거예요? 최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재윤이는 약해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박민수가 시키는 거예요. 그럼 박민수가 저를 죽이려고. 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언제요? 모르겠어요. 빨리 움직여야 할 거예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대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게. 최수진이 망설였다. 증거가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증언하면 되잖아요. 제가 증언하면 저도 공범으로 잡혀요. 그럼 제 동생이. 최수진이 울먹였다. 동생이 아직도 박민수한테 빚이 있어요. 제가 잡히면 동생도 끝이에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도망가세요. 뭐? 당신이 사라지면 박민수가 당신을 못 찾을 거예요. 제가 왜 도망가야 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최수진이 내 손을 잡았다. 제발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는 손을 뿌리쳤다. 싫어요. 저는 도망가지 않아요. 경찰한테 말할 거예요. 그럼 증거를 찾으세요. 무슨 증거요? 박민수와 재윤이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들이 만나는 걸 찍든지 녹음을 하든지. 그래야 경찰이 움직여요. 최수진이 일어섰다. 저 이만 갈게요. 더 있으면 재윤이가 의심할 거예요. 잠깐만요. 나는 그녀를 붙잡았다. 김재윤과 박민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모텔이요.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 정확히 어디요? 최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주소를 보여줬다. 여기요. 골든 모텔 307호. 나는 주소를 휴대폰에 메모했다. 하지만 찾아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알았어요.
최수진이 현관문을 나갔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가? 최수진이 떠나고 나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20년 전 박민수가 내게 했던 말. 어차피 넌 혼자 살 거잖아. 그러니 서류상 아내라도 되라.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나를 이용해 보험 사기를 저지를 계획.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나 그 계획이 완성되려 하고 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에 전화했다. 어제 신고했던 이서연입니다. 담당 형사님 좀 바꿔주세요. 잠시 후 형사가 전화를 받았다. 네, 이서연 씨. 무슨 일이세요? 김재윤이 살아있어요. 뭐라고요? 죽은 게 아니에요. 위장 사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김재윤 아내가 찾아왔어요. 진짜 아내가. 나는 최수진이 한 말을 모두 전했다. 형사는 조용히 들었다. 증거가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김재윤이 있는 곳을 알아요. 어디요?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 골든 모텔 307호. 형사는 잠시 침묵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서연 씨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내일 오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어디선가 박민수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20년 동안 나를 감시하고 계획하고 기다려온 남자. 그리고 김재윤. 내 이름을 빌려 죽음을 위장한 남자. 나는 창문에 커튼을 쳤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오랜만이에요. 박민수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당신. 놀랐죠? 제 목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어요? 알고 싶은 건 다 알 수 있어요. 20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는걸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뭘 원하는 거예요? 만나요. 싫어요. 만나지 않으면 당신 집으로 찾아갈 거예요. 지금 당장.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경찰한테 신고할 거예요. 박민수가 낮게 웃었다. 그래요. 신고하세요. 근데 경찰이 오기 전에 당신은 이미. 그가 말을 멈췄다. 내일 낮 12시. 한강공원 여의도 쪽. 혼자 나와요. 만약 안 가면요? 그럼 당신은 다음 날 아침 한강에서 발견될 거예요. 사고사로.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박민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일 낮 12시. 한강공원 여의도 쪽. 혼자 나와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면 위험하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그가 여기로 올 것이다. 새벽 4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다. 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서비스. 로그인. 보험계약 조회. 화면이 로딩되고 리스트가 떴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 생명보험 2004년 8월 10일 가입. 계약자 이서연. 피보험자 이서연. 사망보험금 10억 원. 수익자 이서연 사망 시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 나에게 부모님은 없다. 형제자매도 없다. 그렇다면 유일한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김재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20년 동안 박민수는 매달 보험료를 납부해왔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나를 죽이기 위해. 나는 보험 상세 내역을 확인했다. 월 보험료 85만 원. 20년이면 2억이 넘는 돈이었다. 그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10억을 받기 위해. 나는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문자를 보낸. 이서연. 제명의 보험 확인했습니다. 10억짜리 생명보험 실제로 있습니다. 박민수한테서 전화 왔습니다.
내일 낮 12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새벽이니까 자고 있을 것이다. 나는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렸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오전 8시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서연 씨 문자 받습니다. 절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동행하겠습니다. 잠복 수사 형태로. 알아채면 어떡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서연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시고 박민수와 대화를 최대한 오래 끌어주세요. 녹음도 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든 모텔도 확인했습니다. 김재윤 있었어요? 307호 투숙객 명단에 김재윤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투숙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오후에 영장 가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은요? 일단 박민수부터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옷을 입었다. 평소처럼. 청바지에 니트.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화장으로 가렸다. 가방에 휴대폰, 지갑, 호신용 스프레이를 넣었다. 오전 11시 30분 나는 여의도역에서 내렸다. 한강공원으로 걸어가는 길 주변을 살폈다. 형사들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잘 숨은 것이다. 공원은 평일 낮임에도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벤치에 앉아 커피 마시는 사람들. 나는 약속 장소로 갔다. 63빌딩이 보이는 벤치. 앉아서 기다렸다. 12시 정각.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박민수가 서 있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 그는 늙었다.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팼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랜만이네요. 그가 내 옆에 앉았다. 나는 몸을 움찔했다. 겁먹지 마요. 여기 사람 많잖아요. 뭘 원하는 건데요? 박민수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협상하려고요. 무슨 협상이요? 당신이 죽는 대신 다른 방법을 제안하려고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무슨 소리예요? 보험금을 반반 나누자는 거예요. 반반이요? 네. 당신이 죽으면 10억이 김재윤한테 가겠죠. 그럼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거고. 근데 굳이 당신을 죽일 필요 없이 당신이 협조하면 되잖아요. 어떻게요? 박민수가 웃었다. 간단해요. 당신이 사고를 당한 척하는 거예요. 의사 매수해서 사망진단서 받고 화장하고. 그럼 보험금 나오죠. 10억. 그걸 나누자고요? 네. 5억씩. 당신도 나쁘지 않잖아요.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그럼 저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건데요. 신분 세탁해드리죠. 새 이름, 새 주민등록번호. 해외로 나가서 새 삶 사시면 돼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박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죽는 수밖에 없어요. 경찰한테 신고했어요. 알아요.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당신 행동 다 파악하고 있어요. 박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어제 내가 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당신 미행하고 있었어요. 경찰 만난 것도 알고 어젯밤 최수진이 당신 집에 간 것도 알아요. 나는 숨이 막혔다. 수진이가 뭐라고 했나요? 저희가 나쁜 놈들이라고 했나요? 당연하죠. 박민수가 씁쓸하게 웃었다. 수진이는 착해요. 너무 착해서 문제죠. 그래서 이용하기 쉬워요. 이용했다는 걸 인정하네요. 인정하죠. 뭐 어때요? 어차피 증거 없잖아요. 녹음하고 있어요. 나는 가방 속 휴대폰을 가리켰다. 박민수가 웃었다. 녹음하세요. 상관없어요. 법정에서 쓸 수 없는 증거예요. 동의 없이 녹음한 거니까. 그는 맞았다. 일방적 녹음은 증거 능력이 약했다. 그리고 경찰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알아요. 박민수가 주변을 둘러봤다. 저기 벤치에 앉아서 신문 보는 남자, 저기 조깅하는 여자, 저기 아이스크림 파는 차 안에 있는 사람. 다 경찰이죠?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알았어요? 20년 동안 이런 일만 해왔어요. 눈에 다 보여요. 박민수가 일어섰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협조할 건가요? 싫어요. 그럼 오늘 밤 당신은 죽어요.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죽여요? 박민수가 낮게 웃었다. 방법은 많아요. 당신도 알잖아요. 교통사고, 추락사, 익사. 뭐가 좋아요? 미친놈. 미쳤죠. 3억 날리고 나니까 미쳐버렸어요. 그때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신문 보던 남자, 조깅하던 여자, 아이스크림 차에서 내린 남자. 모두 박민수에게 다가왔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박민수는 웃었다. 체포영장 있어요? 협박 및 살인 예고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증거는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형사들이 당황했다. 박민수는 교묘하게 말했다. 직접적인 협박이나 살인 언급을 피했다. 이서연 씨 녹음 들었습니다. 일방적 녹음이잖아요. 증거 능력 없어요. 박민수가 내게 말했다. 서연 씨, 제가 당신을 죽이겠다고 했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냥 협상 제안했을 뿐이에요. 범죄 아니죠? 형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박민수가 웃으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다음에 봐요, 서연 씨. 조심하세요. 형사들은 박민수를 붙잡을 수 없었다. 나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담당 형사가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요?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집에 경찰을 배치하고 평생 경찰 보호받으며 살라는 거예요?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골든 모텔은요? 김재윤 잡았어요? 그게 모텔에 가봤는데 이미 떠났더라고요. 어젯밤에 최수진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다. 아니, 처음부터 함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럼 저 혼자 해결해야겠네요. 뭐라고요? 증거 찾을게요. 제가 직접.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내렸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1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급히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재빨리 문을 잠갔다. 숨을 몰아쉬며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멈췄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최수진이었다. 어떻게 들어왔어요? 나는 외쳤다. 최수진이 천천히 일어섰다.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당신 우리를 배신했잖아요. 모텔에서 김재윤 도망가게 했죠?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는데요? 최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재윤이가 눈치챘어요. 제가 당신한테 온 걸. 그래서요? 저한테 화내고 짐 싸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텔 떠났어요. 나는 비웃었다. 믿을 것 같아요? 당신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진짜 당신 돕고 싶어요. 왜요? 왜 저를 도와주는데요? 최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수가 저도 죽이려고 해요. 나는 최수진을 빤히 쳐다봤다. 무슨 소리예요? 박민수가 말했어요. 당신 일이 끝나면 저도 없애겠다고. 증인이니까. 최수진이 소매를 걷어올렸다. 팔에 멍이 들어 있었다. 어제 재윤이가 때렸어요. 박민수가 시켜서. 그래서 이제 와서 양심 발견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최수진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요. 뭔데요? 증거예요. 박민수와 재윤이 통화 내용, 카톡 대화 내용, 보험 서류 사본. 다 들어있어요. 나는 USB를 받아들었다. 왜 이제 주는 거예요? 어제는 무서웠어요. 근데 오늘 재윤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끝나면 죽는다고. 최수진이 흐느꼈다. 저도 살고 싶어요. 나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파일들이 나왔다. 녹음 파일, 카톡 캡처, 문서 스캔본. 하나씩 열어봤다. 박민수와 김재윤의 통화 내용이었다. 박민수 목소리. 이서연 죽이는 건 내가 할게. 넌 그냥 보험금만 받으면 돼. 김재윤 목소리. 형, 저 못해요. 사람 죽이는 건. 박민수. 병신아,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인다니까. 넌 그냥 돈만 받으면 돼. 김재윤. 그래도 양심이. 박민수. 양심? 20년 전에 노숙자 죽였을 때 양심 어디 갔어? 나는 숨이 막혔다. 결정적 증거였다. 이거 경찰한테 줘야 해요. 주세요. 그리고 저 좀 숨겨주세요. 박민수가 저 찾을 거예요. 나는 고민했다. 알았어요. 일단 여기 있어요. 그날 밤 나는 USB를 들고 경찰서로 갔다. 담당 형사에게 파일을 보여줬다. 이거면 체포 가능한가요? 형사는 파일들을 확인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거 대단한데요. 살인 교사, 보험 사기, 위장 사망 다 나와 있네요. 그럼 지금 당장 잡으러 가요. 최수진 씨는 어디 있어요? 증인으로 필요할 텐데. 제 집에 있어요. 같이 가시죠. 진술 받아야 해요. 우리는 경찰차를 타고 내 집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으로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었다. 수진 씨, 경찰 왔어요. 대답이 없었다. 수진 씨? 나는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다. 최수진이 소파에 쓰러져 있었다. 피를 흘리며. 형사가 급히 달려와 최수진을 확인했다. 맥박 있어요. 119 불러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누가 그랬어요? 형사가 집안을 수색했다. 창문이 열려 있네요.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누가 침입한 것 같습니다. 그때 최수진이 신음했다. 수진 씨, 정신 차려요. 누가 그랬어요? 최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가리켰다. 탁자 위에 편지가 있었다. 형사가 편지를 집어 읽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써 있어요? 형사가 나에게 편지를 보여줬다. 다음은 당신 차례예요. 아내. 그 단어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김재윤이 보낸 것이었다. 내 서류상 남편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최수진은 중태였다. 칼에 찔린 상처가 깊었다. 형사는 내게 다른 곳에서 자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여기가 제 집이에요. 왜 제가 쫓겨나야 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지켜주세요. 결국 형사 2명이 내 집에 남았다. 한 명은 거실에, 한 명은 현관 밖 복도에. 나는 침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김재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최수진을 찔렀다면 이미 가까이 있다는 뜻이다. 어쩌면 지금도 이 건물 어딘가에.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11층 높이. 아래는 주차장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올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착각이겠지. 새벽 3시 나는 겨우 잠들었다. 그리고 꿈을 꿨다.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나는 눈을 떴다. 꿈이 아니었다. 정말로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누구세요? 저예요. 형사입니다. 나는 문을 열었다. 거실에 있던 형사였다. 괜찮으세요? 비명 소리 들렸는데. 비명이요? 저 안 질렀는데요. 형사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들었는데. 악몽 꿨나 봐요. 그럼 다시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형사가 돌아갔다. 나는 다시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비명 소리? 나는 분명 지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누가? 아침 7시 나는 씻고 커피를 내렸다. 형사들은 교대로 잠을 잤다. 피곤한 얼굴들이었다. 밤새 아무 일 없었어요? 네. 조용했습니다. 최수진 씨 소식은요? 아직 수술 중이래요.
깨어나면 연락 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토스트를 구웠다. 먹고 싶지 않았지만 기력을 유지해야 했다. 이서연 씨.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요? 새벽 2시쯤 엘리베이터가 11층에서 멈췄어요. 나는 손을 멈췄다. 누가 탔나요? 아니요. 문이 열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고장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3번 연속 그랬어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혹시 계단은요? 계단도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오전 10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최수진이 깨어났다. 나는 형사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 중환자실. 최수진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수진 씨. 내가 부르자 그녀가 눈을 떴다. 서연 씨. 누가 그랬어요? 최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내 손을 잡았다. 재윤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재윤이가 아니에요. 그럼 박민수가 한 거예요? 최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여자였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여자요? 내 처음 보는 여자. 최수진이 힘들게 말을 이었다. 당신 조심해요. 그 여자 위험해요. 병원을 나와 나는 형사에게 물었다. 여자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박민수나 김재윤 말고 공범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20년 전 사망 위장할 때 제 행세를 한 여자. 그럴 수 있죠. 나는 생각에 잠겼다. 그 여자는 누구인가? 왜 최수진을 찔렀는가? 그리고 나를 노리고 있는가? 차에 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여자 목소리였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누구세요? 만나고 싶어요. 누구냐고요? 김재윤 아내예요. 나는 숨이 멎었다. 최수진이요? 아니요. 진짜 아내. 무슨 소리예요? 최수진이 아내잖아요. 여자가 낮게 웃었다. 최수진은 전 아내예요. 저는 현재 아내. 그게 무슨. 김재윤은 2016년에 저와 재혼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만나요. 혼자 나와요. 왜 만나야 해요? 당신한테 해줄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 전화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직접 만나야 해요. 나는 형사를 쳐다봤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어디서 만나는데요?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1시간 후. 혼자 나와요. 경찰 데려오면 안 만나요. 전화가 끊어졌다. 가면 안 됩니다.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함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여자가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가 추적하겠습니다. 번호 추적해봤자 선불폰일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쥐고 고민했다. 만나야 한다. 그 여자가 누군지 무엇을 아는지 알아야 한다. 제가 갈게요. 대신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너무 위험합니다. 이대로는 끝나지 않아요. 형사님도 아시잖아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저희가 잠복해 있겠습니다.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오후 1시 정각. 나는 출구에서 기다렸다. 주변에 형사들이 숨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대학생들, 직장인들, 관광객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인상. 이서연 씨죠? 네. 당신이 전화한 사람이에요? 네. 따라오세요. 여자가 걷기 시작했다. 나는 뒤따라갔다. 어디 가는 거예요? 조용한 곳으로요. 우리는 골목으로 들어갔다. 점점 사람이 줄어들었다. 여기서 얘기해요. 여자가 멈춰섰다. 당신 누구예요?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혼인관계 증명서였다. 신고인갑 김재윤 1978년생. 신고인을 한지영 1982년생. 신고일 2016년 3월 5일. 당신이 한지영이에요? 네. 김재윤과 어떻게 만났어요? 한지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필리핀에서요.
저는 거기서 한인 식당을 운영했어요. 재윤 씨가 손님으로 왔고 자주 보다 보니 가까워졌죠. 김재윤이 죽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알았죠. 재윤 씨가 다 얘기해 줬어요. 형 박민수와 보험 사기를 했다고. 한국에서 도망 온 거라고. 그런데 결혼했어요? 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했으니까요. 과거가 어떻든 저는 재윤 씨를 사랑했어요. 나는 비웃었다. 범죄자를 사랑했다고요? 재윤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형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그래서요? 왜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한지영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재윤 씨를 구하고 싶어서요. 구한다고요? 네. 박민수가 재윤 씨를 협박하고 있어요. 당신을 죽이라고. 알고 있어요. 재윤 씨는 싫대요. 사람 죽이기 싫다고. 근데 박민수가 안 들으면 저를 죽이겠대요. 한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살고 싶고 재윤 씨도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데요? 경찰한테 말해주세요. 재윤 씨는 강요당한 거라고. 진짜 나쁜 놈은 박민수라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김재윤도 공범이에요. 20년 전 노숙자 죽인 것도 김재윤이 관여했어요. 그건 박민수가 시킨 거예요. 그래도 죽인 건 죽인 거예요. 한지영이 가방에서 칼을 꺼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당신 최수진도 찔렀죠? 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수진이 USB 준 거 알아요. 그래서 경고한 거예요. 경고요? 죽일 뻔했잖아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겁만 주려고 했어요. 한지영이 칼을 들고 다가왔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여기 사람 많아요. 경찰도 있고요. 알아요. 그래서 빨리 끝낼 거예요. 한지영이 칼을 휘둘렀다. 나는 옆으로 피했다. 살려주세요. 나는 소리쳤다. 형사들이 달려올 것이다. 하지만 골목은 조용했다. 너무 안쪽으로 들어온 것이다. 한지영이 다시 칼을 휘둘렀다. 이번엔 피하지 못했다. 칼이 내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다. 도와주세요.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때였다. 누군가 한지영을 뒤에서 잡았다. 남자였다. 김재윤이었다. 지영아, 안 돼. 김재윤이 한지영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왜요?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살인이야. 이미 노숙자 죽였잖아요. 그건 형이 한 거야. 김재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평범한 인상. 지친 눈빛. 당신이 김재윤이에요? 김재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이서연 씨. 죄송하다고요? 제 인생을 망쳐놓고? 제가 약했어요. 형 말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책임져야 해요? 김재윤이 무릎을 꿇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때 형사들이 달려왔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한지영과 김재윤이 체포되었다. 나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 팔의 상처는 깊지 않았다. 봉합 몇 바늘로 끝났다. 형사가 병실로 찾아왔다. 김재윤과 한지영 모두 자백했습니다. 박민수는요? 아직 못 잡았습니다. 행방이 묘연합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언제까지 도망 다녀야 하는 거예요? 곧 잡을 겁니다. 김재윤이 박민수 연락처와 도피처를 다 불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걸리겠죠?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또 밤이 온다. 박민수가 어디선가 나를 노리고 있을 밤이. 일주일이 지났다. 박민수는 잡히지 않았다. 김재윤과 한지영은 구속되었다. 최수진은 회복 중이었다. 나는 경찰 보호 아래 호텔에서 지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룸서비스입니다. 나는 주문한 적이 없었다.
안 시켰는데요. 호텔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나는 문구멍으로 밖을 봤다. 룸서비스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카트를 밀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필요 없어요. 잠깐만요. 손님. 목소리가 바뀌었다. 박민수였다. 경찰. 나는 소리쳤다. 복도에 있던 경찰이 달려왔다. 하지만 박민수는 이미 도망간 후였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간 것이다. 경찰들이 추격했지만 놓쳤다. 나는 주저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박민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10억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쫓아올 것이다. 그때 형사가 말했다. 이서연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미끼 수사를 해봅시다. 미끼요? 네. 이서연 씨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박민수를 유인해서 잡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민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형사가 맞았다. 이대로는 평생 도망 다녀야 했다. 알겠어요. 할게요. 미끼 수사 계획이 세워졌다. 나는 SNS에 글을 올렸다. 너무 지쳤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내일 저녁 한강에 갈 거예요. 위치도 표시했다. 반포 한강공원. 박민수가 볼 거라고 확신했다. 그는 나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저녁 나는 한강으로 갔다. 경찰들은 곳곳에 숨어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나는 돌아봤다. 박민수가 서 있었다. 손에 칼을 들고. 드디어 끝내네요. 그가 칼을 들어 올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총소리가 울렸다. 박민수가 쓰러졌다. 경찰 저격수가 쏜 것이었다. 박민수는 바닥에 누워 신음했다. 끝났어요. 형사가 내게 말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쓰러진 박민수를 내려다봤다. 20년 동안 내 삶을 괴롭힌 남자. 이제 끝났다. 정말로 끝난 걸까? 박민수는 죽지 않았다. 저격수의 총알은 어깨를 관통했다. 치명상은 아니었다. 구급차가 그를 병원으로 실어갔고 24시간 경찰 감시 아래 치료받았다. 일주일 후 그는 구속되었다. 살인교사, 보험사기, 위조 공문서 작성, 살인방조.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는 법정의 증인으로 섰다. 박민수는 방청석에서 나를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재윤, 한지영, 박민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민수 마이너스 징역 25년. 김재윤 마이너스 징역 15년. 한지영 마이너스 징역 10년. 최수진은 증인 자격으로 처벌을 면했다. 판결이 끝나고 한 달 후. 나는 구청을 찾았다. 혼인관계 정리하고 싶어요.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다. 김재윤 씨와의 혼인관계 말씀이시죠? 네. 이혼 신청하고 싶어요. 상대방 동의 필요합니다. 교도소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교도소 통해서 이혼 동의서 받으시면 됩니다. 절차는 복잡했다. 교도소에 있는 김재윤에게 서류를 보내고 동의를 받고 다시 제출하고 2달이 걸렸다. 드디어 이혼 신고가 접수되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미혼 상태로 복원됩니다. 직원이 말했다. 나는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들여다봤다. 세대주 이서연. 세대원 없음. 배우자란이 비어 있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박민수는 감옥에 있고 김재윤도 갇혔고 나는 자유다. 하지만 왜인지 허전했다. 20년 동안 내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사라지니 남은 건 공허함이었다. 나는 뭘 위해 살아왔을까? 일만 하고 집에 와서 혼자 밥 먹고 자고 또 일하고 친구도 별로 없고 연애도 하지 않고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쩌면 두려웠던 것인지도 모른다. 박민수 때문에 생긴 남자에 대한 공포. 휴대폰이 울렸다. 최수진이었다. 서연 씨, 통화 괜찮아요? 네. 저 내일 미국 가요. 미국이요? 네. 동생이 거기 있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잘 됐네요. 서연 씨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괜찮아요. 당신도 피해자였잖아요. 최수진이 흐느꼈다.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모두 떠난다. 나만 여기 남는다. 석 달 후 보험금 문제가 정리되었다. 내 명의로 가입된 10억짜리 보험. 20년간 박민수가 낸 보험료 총 2억 4천만 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이서연 고객님, 보험 해지하시겠어요? 해지하면 환급금이 얼마예요?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거액이었다. 해지할게요. 알겠습니다. 계좌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1억 8천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다. 박민수가 20년 동안 낸 돈. 나를 죽이기 위해 투자한 돈. 이제 내 것이 되었다.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 돈으로 나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홍대 근처에 작은 가게를 얻었다. 인테리어를 하고 커피 머신을 들이고 테이블을 놓았다. 개업일 친구 몇 명이 축하해주러 왔다. 서연아, 진짜 예쁘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하게 돼서 기뻐. 고마워.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커피를 내리고 웃으며 인사하고 계산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뜸한 시간. 나는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었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김재윤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왜 여기에? 출소했어요. 형 깎여서. 김재윤은 가까이 오지 않고 입구에 섰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사과하러 왔어요. 사과요? 네. 제대로 된 사과. 김재윤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이서연 씨 인생을 망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거요. 김재윤이 봉투를 카운터에 놓았다. 뭐예요? 제가 교도소에서 번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세요. 필요 없어요. 제발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요. 나는 봉투를 열어봤다. 2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게 다예요? 네. 5년 동안 모은 거예요. 나는 봉투를 다시 김재윤에게 밀었다. 가져가세요. 당신도 새로 시작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냥 가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김재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이서연 씨. 그가 문을 나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작고 초라한 뒷모습이었다. 일주일 후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있었다. 발신인 표시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뜯었다. 재혼 신고서. 순간 숨이 멎었다. 신고인갑 이서연. 신고인을. 을란이 비어 있었다. 뒤에 메모지가 있었다. 이번엔 진짜로 부부로 살자. 손글씨였다. 박민수의 글씨였다. 나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어떻게 된 일인가? 박민수는 감옥에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다. 이서연 씨죠? 서울구치소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박민수 수용자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제 병원 이송 중에 도주했습니다.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도주요? 네. 현재 추적 중입니다. 혹시 연락 오거나 하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재혼 신고서를 다시 들여다봤다. 박민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20년이 지나도 감옥에 갇혀도 총에 맞아도 그는 끝까지 나를 쫓아올 것이다. 문득 깨달았다.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1층에서 내렸다. 복도를 걸으며 현관 열쇠를 꺼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 씨. 나는 얼어붙었다. 천천히 돌아봤다. 박민수가 서 있었다. 교도소 수의를 벗고 평범한 옷을 입고. 오랜만이에요. 그가 웃었다. 어떻게? 궁금해요? 어떻게 도망쳤는지? 박민수가 다가왔다. 쉬웠어요. 제가 20년 동안 뭘 했는지 알잖아요. 탈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요? 박민수가 재혼 신고서를 꺼냈다. 이걸 작성해요. 같이. 미쳤어요? 미쳤죠. 당신 때문에 25년 선고받고 인생 망가졌는데 안 미칠 수가 있나요?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이 순순히 협조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어요. 박민수가 내 팔을 잡았다. 이제 끝내요. 이 신고서에 도장 찍고 같이 죽어요. 같이 죽자고요? 네. 어차피 저는 잡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럴 바엔 당신이랑 같이 죽는 게 나아요. 박민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수면제였다. 이거 먹고 편하게 가요. 둘이. 싫어요. 나는 팔을 뿌리치고 도망쳤다. 비상계단으로 뛰어갔다. 박민수가 뒤쫓아왔다. 계단을 내려갔다. 10층, 9층, 8층. 박민수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7층에서 나는 복도로 나갔다. 도와주세요. 소리쳤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박민수가 복도에 나타났다. 도망 못 가요. 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창문만 있을 뿐이었다. 박민수가 다가왔다. 마지막이에요. 같이 가요. 그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있는 힘껏 그를 밀었다. 박민수가 비틀거렸다. 그리고 뒤로 넘어졌다. 계단으로. 박민수는 계단을 굴러 떨어졌다. 쿵쿵쿵. 무거운 소리가 울렸다. 나는 계단으로 달려갔다. 6층 계단 중간에 박민수가 쓰러져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박민수 씨? 대답이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했다. 사람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왔다. 박민수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경찰도 왔다. 나는 진술했다. 정당방위였어요. 그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CCTV가 모든 걸 증명했다. 박민수는 일주일 후 깨어났다. 하반신 마비였다. 다시는 걸을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다. 그는 다시 구속되었다. 이번엔 탈출할 수 없었다. 재판이 다시 열렸다. 박민수는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왔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박민수가 나를 쳐다봤다. 이서연. 그가 나직이 말했다. 20년 동안 당신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박민수가 웃었다. 알아요. 그게 제일 아팠어요. 판결이 선고되었다. 무기징역. 가석방 없음.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카페는 잘 되고 있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리뷰도 좋았다. 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에 가고 손님을 맞고 커피를 내리고 저녁엔 친구들을 만나거나 집에서 책을 읽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따뜻하게 드릴까요? 차갑게 드릴까요? 따뜻하게요. 커피를 내리며 나는 그를 슬쩍 봤다. 괜찮은 인상이었다. 여기 자주 오세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오늘 처음이에요. 지나가다가 예뻐서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이세요? 네. 혼자 하세요? 네. 남자가 웃었다.
힘들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혼자 사는 거. 저도 혼자 살아요. 우리는 웃었다. 그 남자는 이후로 자주 왔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항상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책을 읽으며 한두 시간 머물렀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나는 망설였다. 20년 만에 받는 데이트 신청이었다. 죄송한데 저 연애 안 해요. 왜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혼자가 편해서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는 며칠 동안 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오지 않는 카페에서 문득 허전함을 느꼈다. 일주일 후 그가 다시 왔다. 안 오시길래 섭섭했어요. 내가 먼저 말했다. 출장 갔다 왔어요.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네. 커피를 내주며 나는 말했다. 저번에 저녁 제안 아직 유효해요?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어때요? 좋아요. 우리는 다음 날 저녁 만났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이었다. 그는 회사원이었고 혼자 사는 지 5년 됐다고 했다. 왜 혼자 사세요? 내가 물었다.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3년 전에.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괜찮아요.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고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에 갔다. 그는 조급하지 않았다.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편하게 옆에 있어줬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과거에 무슨 일 있었어요? 왜요? 가끔 불안해 보여서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은. 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고마워요.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박민수, 김재윤, 20년간의 악몽. 그는 조용히 들었다. 힘들었겠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말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6개월 후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그의 집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닌 새로운 집을. 이사하는 날 나는 오래된 짐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박민수가 보낸 재혼신고서였다. 나는 그것을 꺼내 들여다봤다. 신고인갑 이서연. 신고인을. 을라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서류를 찢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뭐 버려요? 그가 물었다. 과거요. 과거? 네. 이제 필요 없는 과거. 해시태그 20. 그날 밤 새 집에서 우리는 와인을 마셨다. 행복해요? 그가 물었다. 네. 저도요. 우리는 웃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반짝이는 불빛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20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다. 내가 모르는 사이 서류상으로만. 하지만 이제 아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 있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을까 망설이다가 나는 무시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문자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서연 씨. 마이너스 재윤. 김재윤이었다. 나는 문자를 지웠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누구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그럼 됐네요. 우리는 다시 와인을 마셨다. 6개월 후. 나는 구청에 있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러. 신랑 되시는 분은 어디 계세요? 곧 올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늦어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신고서를 작성했다. 신고인갑 이서연. 신고인을 강민호. 도장을 찍고 서명했다. 축하드립니다.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구청을 나왔다. 이제 부부네요. 민호가 말했다. 네. 부부예요. 기분이 어때요? 이상해요. 근데 좋아요. 저도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다. 나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민호가 말했다. 받아요. 끝내야죠. 나는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 씨죠? 박민수 수용자가 전하는 말씀이 있답니다. 뭐라고요? 축하한다고 하네요. 결혼. 나는 숨이 멎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요. 뭔데요? 자기는 포기 안 한대요. 영원히.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 멈춰섰다. 민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오래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 이제 믿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다시 걸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박민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감옥에 있어도 늙어 죽을 때까지. 그는 나를 잊지 않을 것이다. 20년 동안 혼자라고 믿어온 살. 어쩌면 나는 영원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서류가 아닌 누군가의 집착 속에서.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나에겐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선택한 삶이 있으니까.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 표시 없는 편지. 안에는 재혼신고서가 들어있었다. 신고인갑 이서연. 신고인을 박민수. 을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다음 생에서라도 당신은 내 아내야. 이서연은 편지를 찢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수신자 표시 남편. 화면은 꺼지고 이서연의 독백. 20년 동안 혼자라고 믿어온 살. 어쩌면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